예, 안녕하세요. 준조입니다. 오늘은 라이카가 아닌 렌즈를 하나 소개해드리려 그러는데요. 워낙 유명하지 않은 렌즈예요. 국내에는 거의 소개된 적이 없었고, 제가 한 오래전에, 몇 년 전에 포럼에서 잠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걸 영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 그래요. 이름은 심라라고 불리우는 렌즈고요. 1955년, 아주 오래전에 개발됐던 렌즈죠. 1955년 요 시절에는 사실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냐면 쇼와 옵틱스라는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이게 언제냐면 이제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한국은 이제 6.25 전쟁이 끝나고 참 한국이 어려운 시절이 있을 때 일본은 그때 상당히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과학 기술이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하는데 수많은 과학 회사가 좀 생겼습니다. 뭐 캐논, 니콘 다 이때 생겼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또 쇼와 옵티칼이었는데 추후에 이름을 바꿔요. 이제 도쿄 고카쿠. 그래서 고카쿠는 일본어로 광학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도쿄 옵티칼로 쓰이고 보통 렌즈에 탑콜이라는 브랜드명을 사용했었고 바디 중에는 레오탁스라는 바디를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딱 보시면 이거 라이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절 1950년대 60년대는 일본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마찬가지였는데 라이카의 카피 제품들을 만들어내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라이카 거를 가져와서 바르나기라든지 이제 그거랑 비슷하게 만들어서 만들던 시절이었고 그때 이런 바디들과 레오탁스라는 이 바디에 같이 나왔던 렌즈 중에 하나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심라 50mm 1.5입니다. 외형은 그 시절에 나오는 렌즈들과 되게 비슷한데요. 경통 부분이 반짝반짝거리는 이런 알루미늄 재질일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재질로 되어 있고 내부는 황동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잡아보시면 묵직합니다. 왼쪽 위에는 니콜이고요. 거의 구분이 안 되는 느낌이죠. 그리고 이것도 니폰 고카쿠라고 적혀 있잖아요. 되게 예전 거죠. 그때는 미리가 아니라 이렇게 센치로, 5cm로 많이 하더라고요. 이 왼쪽에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캐논 렌즈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스펙을 조금 살펴보면 이름은 심라고요. 4군 7매 이 렌즈 구성 때문에 이 렌즈가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건데 최단 거리는 1m로서 보통 이 LTM L39 시절의 렌즈들은 다 최단 거리가 1m죠. 그래서 지금 사용할 때는 조금 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개는 원형을 만들어 주고요. 필터 사이즈가 조금 웃긴 게 저 같은 경우에는 40.5mm 필터를 사용했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렌즈는. 근데 흔히들 40mm 필터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시절에는 어떤 품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제품 수급에 따라서 약간 변형이 있어서 40mm 또는 40.5mm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각보다는 묵직해요. 좀 가벼워 보이는 느낌인데 외형적으로는 들어보시면 상당히 묵직하고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금속 재질 그리고 이런 톱니바퀴들의 모양이 전형적인 아주 오래된 빈티지 렌즈들의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려보면 조작감은 부드러웠는데 이제 이게 많이 돌아요. 생각보다 이 초점링이 상당히 많이 돌았던 거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 렌즈를 가장 유명하게 만든 거는 결국 이 광학 구조 때문에 그래요. 광학 구조를 살짝 설명을 드리면 저는 잘 모릅니다. 광학 구조에 대해 잘 아는 바는 없지만 제가 조사했던 바에 의하면 왼쪽 아래에 있는 게 가우스 디자인이죠. 이제 가우스 더블 가우스라 그래서 보시면 아시게 더블이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윗면의 구조랑 아랫면의 구조가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윗부분을 데칼코마니처럼 딱 접으면 위아래가 거의 비슷한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죠. 이런 더블 가우스는 아주 오래된 역사가 오래된 광학 구조이기도 하고 색수차를 좀 잘 잡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보케가 좀 더 예쁘게 나온다 그래서 요즘 흔히들 소니나 이런 데서 나오는 이 플라나가 결국 이 더블 가우스의 변형은 아니고 더블 가우스가 발전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플라나라고 적혀 있는 것들이 이제 이걸로 보시면 되고요. 왼쪽 위에는 이 더블 가우스가 뭐 색수차나
보케 이런 데는 좋은데 이 해상도가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해상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설계된 전형적인 이 원형이 바로 조나입니다. 조나라 그러죠. 조나는 조나 좋죠. 그래서 조나인데 실제로 조나 렌즈 지금 현재도 소니 FE 마운트 같은 데 보면은 조나 렌즈들은 워낙 뭐 해상도가 좋게 나오죠. 날카롭게 나오는 광학 구조인데 이 도쿄 고카쿠의 이 심라는 보시다시피 이 색상으로 구별을 해놨지만 위에는 조나의 구조를 그대로 가져왔고요. 하단부는 더블 가우스의 형식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죠. 이게 어떻게 하이브리드처럼 제 생각에는 색수차, 보케 그리고 해상도 모두를 잡기 위해서 이 두 개를 믹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로서 1938년 뭐 90년, 80년 전에 최초로 특허를 신청을 했던 게 바로 이 심라 렌즈입니다. 이런 재밌는 시도는 이 심라가 최초이긴 하지만 그 이후에도 몇 개의 렌즈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건데 델메이어라는 되게 많이 안 알려진 렌즈 회사인데 지금 웬만한 이런 빈티지 컬렉터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고가로 거래가 되는 렌즈입니다. 이 셉텍 50mm 1.5가 5천만 원 이상 넘게 거래가 되는 렌즈예요. 근데 이 렌즈 역시 심라와 비슷하게 위에는 조나 아래는 가우스 상태를 하고 있고요. 그 뒤에 캐논도 85mm에서 비슷한 걸 만들었고 니콘에서도 역시 비슷한 구조의 렌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특이한 거예요. 이게 되게 특이하고 이거의 가장 최초의 시도가 바로 심라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렌즈가 유명해졌는데 그래서 이 렌즈가 가지는 특징이 뭐냐 이렇게 구조를 해서 얻은 게 뭐야 라고 보면 저희들이 그러니까 보통 흔히들 알려져 있는 거는 오일 페인팅 같은 보케라고 설명을 많이 해요. 유화적인 보케라고 말을 하는데 유화적이라는 거는 어떤 날카롭게 보여주는 보케라기보다 그 배경 흐림이 조금 더 진득하고 진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느낌, 유화처럼 유화로 그린 것 같은 배경 흐림을 보여준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 사진을 제가 샘플로 한번 가져와 봤어요. 다 제가 찍었던 사진들의 샘플인데, 이 시절의 렌즈라서 그런지 역시 회오리는 조금 튀고요. 하고 이거는 약간 노출이 오버가 나서 전면도 해상도도 약간 떨어져 보이긴 하는데 후면부가 이런 느낌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이거는 그냥 쭉 밀려져 있는 느낌이죠. 근데 요것도 동일한 날에 찍었던 사진인데 조금 유화적인 느낌이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에 이 샘플에 비해서는 이런 원형의 모습이 살짝 보이기 시작하죠. 요런 느낌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해상도가 더 많이 올라왔네요. 근데 옛날 렌즈라서 어떤 광학적인 비네팅이라든지 디스토션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그 뛰어난 편은 아닙니다. 조금 더 빛이 많은 상황에서 이런 아웃 포커스를 보게 되면 이렇게 약간 동글동글한 모습이 더 주변부에 많이 나타나요. 요 약간 차이가 나타나죠. 전면부에 날카로움을 조나에서 가져왔다면 후면부 보케의 아름다움을 더블 가우스에서 가져왔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완전히 역광 상황에서 찍게 되면 지금처럼 원형 보케가 완전히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역시 비구면 렌즈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더 눈에 띄게 나타나고 이 색이 뭉개지는 것들을 보면 이런 특징들 때문에 이거를 좋게 해석을 해서 유화적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어느 시절의 렌즈나 마찬가지겠지만 조리개를 조여주면 그런 특징들은 많이 사라지고 지금처럼 이런 일반적인 디스토션도 거의 사라졌죠. 이런 느낌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필름에서 찍었어요. 필름에서도 좋은 느낌을 보여주는데 뭐라 그럴까요? 발색이 조금 진득해요. 발색이 막 화사하게 투명하게 뽑아주는 렌즈라기보다 발색이 조금 특이하죠. 그래서 더 유화적인 느낌이다라는 게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후면부 보케를 보시면서 특히 요런 부분, 요 왼쪽 부분을 보면 조금 더 그림같이 뒷 배경을 처리해주지 않았나 싶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 왼쪽을 보시게 되면 좀 더 그림같이 처리해주는 배경, 그리고 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옛날 렌즈 해상도가 떨어지는 걸 수도 있고, 이 렌즈는 사실 상태 좋은 렌즈 찾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던 개체들도 두 번 있었는데 둘 다 약간 클리닝 마크가 꽤 있었어요. 꽤 있어서 그런지 이런 부분을 보면 글로우가 나타나죠. 그래서 전면부에 글로우가 나타나고 후면부의 배경 처리를 예쁘게 해주는, 그래서 요게 이 렌즈의 맛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뭐 사실 지금은 저 같은 경우는 두 번 구했었잖아요. 한 번 처음 사서 잘 쓰고 만족은 했는데 좀 오래된 렌즈다 보니까 또 다른 렌즈도 사용해 보고 싶고 그래서 팔았어요. 그때는 100만 원 이하였어요. 100만 원 이하에서 구해서 100만 원 이하에서 팔았었는데, 팔고 나니까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거 참 매력적이었고, 세계 최초로 조나랑 가우스를 섞기도 했고, 그래서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서 한 번 더 샀어요. 근데 벌써 가격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한 130만 원 정도까지 가격이 올랐었는데, 지금은 첫째로는 상태 좋은 렌즈 찾기가 거의 어려운 것 같아요. 한 1년 전쯤에 도쿄에서 있었던 중고 카메라 페어에서 이 렌즈를 봤습니다. 이 렌즈를 찾았는데 상태가 뭐 가격을 떠나서 꼭 굳이 사야겠다라는 정도의 렌즈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워낙 좋아하는 렌즈였지만 구할 수 없었고, 둘째는 가격이 상당히 올라서 지금은 거의 200만 원 정도까지 올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00만 원이라도 상태만 괜찮으면 어떻게든 고려를 해보겠는데, 상태 좋은 적당한 가격의 렌즈가 이제는 마켓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렌즈 샀던 거 다 칸토에서 오버홀을 했었는데, 오버홀을 해도 그 뭐 헤이즈나 뭐 유막이나 이런 거는 좀 정리가 되더라도 이 전면부의 스크래치나 클리닝 마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알을 새로 끼우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그게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두 번 다 한국에는 팔았습니다. 한국에서 조금 돌길 바래서 한국에 팔았고, 근데 이제 가져가신 분들이 다들 워낙 만족을 하세요. 가져가신 분들이 워낙 만족을 하시고 지금도 이 렌즈의 맛을 살려서 너무 잘 사용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도 국내 마켓에서 구하긴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근데 이베이에도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직접 보지 않으시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직접 보지 않고는 저는 이거는 워낙 오래되고 관리가 그렇게 잘 된 렌즈들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보고 혹시 우연한 기회에 발견하시게 되면 한번 구입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